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이죠. 수요일 정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미국 대선 후보죠. 해리스 후보 오늘 첫 TV 토론을 벌였는데요.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강하게 설전을 벌였는데 지금 평가는 해리스가 더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 뉴스 브리핑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그리고 의사협회, 의료계 그리고 정부 협의체 구성 논의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치권 소식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법조 소식 경제 오디세이 코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자, 오프닝 음악이 나왔죠.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이죠. 11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여기도 TV 토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열리는데 이 두 후보 간의 첫 토론이 열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TV 토론도 처음이었던 데다가 악수를 나누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마주했는데 네. 토론 내내 날선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경제와 물가, 이민 정책이나 임신 중지 등 거의 모든 현안에서 부딪혔고요. 우선 이 해리스 후보는 자신이 중산층을 재건할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고 비판을 했는데 예. 반면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라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의 부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또 해리스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건 이 트럼프의 책임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당선되면 낙태권 보호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반면 트럼프는 모든 법학자들이 지지한 일이라거나 또 극단적인 민주당 정책이 태어난 아이들까지 죽일 거라는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예. 사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고 또 이제 즉각 이제 트럼프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팩트 체크까지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90여 분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두 후보가 네.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돌아서는 장면까지 그야말로 보였습니다.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환한 표정 참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해리스 후보는 늘 너무 웃어서 탈이다 이런 평인데 오늘도 상당히 좀 웃는 듯한 네. 느낌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 받았는데 자, 이번 토론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3분의 2에 가까운 시청자가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미 CNN 방송이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토론을 지켜본 등록 유권자의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37%였는데요. 이 밖에 다른 언론들의 평가를 봐도 대체적으로 이 해리스가 던진 미끼에 트럼프가 끌려다니는 예. 모양새였다. 해리스가 토론 전반을 이끌고 갔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협의가 아직 안 네. 됐다면서요. 언제 할지. 네. 그래서 이제 첫 TV 토론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자, 오늘 당정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서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미등록 대부업에 대해서는 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또 높였고요. 예. 그리고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벌을 또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석 기자 이제 그만하고 나가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입니다. 다음은 정치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석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추석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내일 모레인가요? 연휴가. 맞습니다. 근데 응급 의료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를 이제 구성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난항을 걷고 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네. 당초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에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구상이었는데 예.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망이 밝지 않다는 얘기인데 네. 민주당은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는 거하고 정원 결정이죠. 그러니까 의대생 네. 그리고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하는 얘기가 있네요. 대통령 좀 설득해라. 이런 얘기죠. 네, 이제 한 대표가 어제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지를 포함해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절박한 인식에 걸맞은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네. 중재하는 이미지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랑곳하지 않는 고집을 꺾도록 설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용산을 찾아가서 대통령의 해결 의지에 대한 확답부터 받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산에 가라 이렇게 했는데 용산에 갔나요? 그건 아니, 가진 않았습니다. 예, 차비는 있겠죠. 농담이고요. 자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생을 뽑기 위한 수시 모집이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 정원을 백지하라고 하는 건데 의사들은 맞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됐는데 재검토한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 다만 2026년도 정원 조정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치인 가운데도 의사 출신들이 있어요. 인요한 의원도 있고 뭐 이주영 의원인가요? 그분도 있는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하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또 이제 추석 명절에 대비해서 응급 의료 대책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맞습니다. 필요해요. 이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각각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는데요. 내일은 한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리는데 추석 명절 대비 응급 의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여야 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고요. 예. 자, 윤 대통령은 연일 여러 가지 대책 등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오늘도 오늘이 아니군요. 네. 어제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책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되고요. 예.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할 예정이고요. 네. 재정을 투입해서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건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특히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제 수가 인상이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거고 이제 그 환자들의 진료비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판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대책 재탕, 삼탕의 한시적 의료 수가 대폭 인상이 대책의 전부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의료 대란 사태를 책임지고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의 그 법제사법위원회죠. 네. 그 이제 상임위원회 네. 거기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고 그러면 이제 본회의로 가야 될 텐데 네. 뭐 늘 그랬습니다만 오늘 또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고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화폐법도 의결됐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까? 그것도 이렇게 무슨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안 될지는 아직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가능성만 열린 가능성 거죠. 열려 있고 여당은 당연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 역시 처리 시점을 고심 중이어서 내일 본회의 상정과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에 나설 경우 명절을 앞두고 협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처리 시점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상정권을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필리버스라는 게 이제 그 의사 진행 방향 아니죠. 네. 이게 계속 이게 발표하는 거죠. 네네네. 저도 이게 제가 필리버스터죠. 버스가 아니고 버스는 네, 버스 타고 뭐 맞습니다. 연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들 법안 지금 얘기했던 그 법안이 내용이 조금씩 계속 바뀌던데요. 뭐 국민의힘은 더 뭐 악법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들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인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야당이 재추천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도 포함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정치 돋보기 이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법조의 주요 이슈와 판결들을 쉽게 풀어드리는 서초동 언박싱 시간입니다. 법조를 출입하는 배재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서초동 언박싱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이 자신의 범죄를 알고도 해외로 도피하면 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내용이고요. 예, 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원래 있던 거 아닌가 싶어.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귀국을 불법을 알면서도 귀국 안 하면 당연히 공소시효 정지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과거에 예. 대법원 판례가 한번 있었고요. 있었죠. 예, 재확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조항이 이게 관련된 거입니까? 예, 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범죄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죄를 저지른 범인이 뭐 경찰이나 수사당국을 피해서 해외로 도피하려고 이제 공항이나 맞아요. 항구를 향해서 막 내달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 당장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피한다고 뭐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조항입니다. 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건 예. 이 언제든 검찰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면 이 기소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다시 확인한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왜 어떤 사건 때문에 이 판례가 다시 또 소환된 겁니까? 네,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중국 홍콩에서 사업을 하던 A모 씨가 지난 2016년 이 자신의 스위스 금융 계좌에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의 외화를 넣어놓고 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은 이듬해 6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예. A 씨가 이를 어기자 이제 우리 국세청 당국이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 씨는 이보다 앞서서 홍콩으로 출국해 버렸고요. 이 5년의 공소시효, 그러니까 시효가 2022년 7월 1일까지였는데 무려 27일이나 지나서 2022년 7월 28일에야 귀국을 한 겁니다. 예. 배가 나왔죠, 예. 간이. 그래서 이제 검찰이 예.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예. 이 A 씨는 그 자신이 범죄 사실을 모른 채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 있었다면서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어. 근거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났으니까 난 처벌 못 받는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그럼? 네, 1, 2심 법원 네. 모두 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A 씨는 1심의 경우에는 벌금 25억 원을 받았고 네. 2심은 1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이제 A 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그동안 세금을 잘 냈다. 그래서 이제 예. 벌금액을 절반으로 깎아준 건데요. 하지만 이제 A 씨가 다시 상고를 했고요. 어. 대법원 일부는 그래도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서 이 벌금 12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월 31일 날 확정해서 이제 8일 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쟁점은 형사조정법의 적용 여부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253조 3항인데요. A 씨는 이제 홍콩에서 생활을 해서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자신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검찰은 A 씨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미 세무당국으로부터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이미 관련 자문도 받았으니까 예. 처벌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한 거고 그렇겠죠. 이 형사조정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A 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의 소멸을 기대하고 해외로 이제 도망치는 경우 그런 범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두 번째 언박싱 주제는 어떤 겁니까? 이 제자리를 되찾은 3배가 뛴 선고 형량입니다. 아, 예. 예, 판사가 이제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보다 형량을 즉석에서 3배로 올려가지고 예, 법적 싸움이 있었는데요. 예. 관련 재판 내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정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판사가 형량을 확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간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들어보시면 알 예. 겁니다. 그래서 형량이 뭐 바로 잡혔다는 뜻입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대로 선고 형량이 바로 잡혔고요. 사건이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했으니까 무려 8년 만에 이제 되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법원이 직권 취소를 해가지고 예. 1년 형기만 채워서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수감은 원래대로 1년만 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 지난 2016년 9월 22일 이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허위 고소장 제출 혐의로 이 무고와 사문서 위조로 재판을 받던 A 씨, 이 당시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예. 이분이 재판이 엑스판이야 등 뭐 아. 짐작하실 겁니다. 예. 험담과 또 갖은 욕설을 하며 이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판사는 다시 A 씨를 법정으로 불러내서 이 법정 난동 내용까지 포함한 징역 3년을 선고해서 이제 소송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징역 1년도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렸고 그래서 항소할 만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허위 공문서 위조였거든요, 사실은. 네. 항소심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항소심 재판부도 이제 그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완전히 나갈 때까지는 선고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심 판단이 맞다. 그래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2심은 그 양형이 너무 무겁다라는 주장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이제 줄여줬는데요. 예. 근데 이제 A 씨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를 했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예. 파기환송된 거죠. 이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을 했다면 이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의정부 지법은 1심 판결 8년 만에 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이 처음 내렸던 징역 1년을 최근 다시 선고했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서초동 언박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오디세이,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1968년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여기 주제가를 지금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과 울산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부산에서는 2024 해사 주간, 한국 해사 주간이 열렸고 네. 울산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을 시승했습니다. 먼저 한국 해사 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9일부터 부산에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한국 해사 주간은 국제 해운 분야 대전환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탈탄소화, 디지털화 등 국제 해사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해사 주간은 지난 9일 날 개막식을 가졌고 고위급 포럼을 시작으로 첨단 해양 모빌리티 포럼, 해운 탈탄소화 포럼, 그리고 아태 디지털 컨퍼런스 등 각 현안을 주제로도 모두 15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강도영 장관은 글로벌 기후 위기의 극복에 기여하고 국제 해운 탈탄소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금융 투자 지원 등을 통해서 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친환경 무탄소 항로인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국가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사 주간이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해운업, 해양 안전, 해양 오염 예방, 선박 운항 문제 여러 가지 포괄적인데 국제 해사 기구라고 있잖아요. IMO. 네,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와서 뭐 기자간담회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르세뇨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이 이번 해사 주간에 참석을 했는데요. 도밍게즈 사무총장은 강도영 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2050년까지 탈탄소 제로, 네. 탄소 배출 제로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도밍게즈 사무총장 그러면서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그러면서 한국의 뛰어난 선박 설계 역량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국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기자들이 부산에서 이제 울산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울산으로 이동해서.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자율운항 선박 테스트 베드라고 해가지고 시험선이 있습니다. 네. 그 시험선이 이름이 해양누리호인데요. 그 네. 배를 탔습니다. 예. 현재 지금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어떤 진척 과정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송준석 해양수산부 스마트 해운 물류팀장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그냥 정부에서는 이제 자율항 선박 그 R&D를 통해서 저희 지금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저희 사업의 목표는 이제 그 IMO에서 이제 정한 기술 개발 단계에 따르면 총 4단계 중에 한 3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에서 하는 자율 운행 차량의 경우는 4단계도 막 네.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해양 분야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무엇보다 바다 문제입니다. 바다가 이게 수면이 고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출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도로는 그에 비해서 단단합니다.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바다를 가장 큰 변수로 하는데 일단 어제 제가 타본 테스트 베드 시험선 해양 누리호도 이와 같이 좀 뿔렁거림이 많았습니다. 저는 약간 좀 안전 같은 거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해양 누리호가 바로 이 자율 운항 선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현재 배가 방어진 항해에 있으면서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시설물과 부딪히지는 않고요. 가상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컴퓨터상에서 이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배에 탑승해 있는 동안에 김동은 크리스오 자율운항 선박 실정연구센터 기술원으로부터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자율운항 시스템을 실전을 투입해서 충돌 회피 시험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가상 선박을 생성해서 시드 해역에서 가상 선박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소음이 배가 가는 네. 소리입니다. 바다에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바다 위고요. 이 부분 이 배에 대해서 임근태 자율운항 선박 실정 연구센터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배 같은 경우에 22년 7월 달에 구조가 완료돼서 주 요소 기술까지 테스트를 갖다 완료를 하고 작년부터 통합 해상 자율항해 시험을 갖다가 수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올해 말쯤 돼서 이
이 시험선에서 테스트했던 각종 알고리즘하고 장비들을 갖다가 실증선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말에 연말에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율운항 선박 실증 연구센터는 네. 세계 유일의 육상과 해상 테스트 배들을 활용한 자율운항 선박의 시험과 평가 그리고 검증을 위해 세워졌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과 시뮬레이션 기반의 테스트 배드 그리고 마스 원격 운영과 시험 해역 운용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이곳은 우리나라 자율운항 선박의 미래를 여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AI 기술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도 이 자율운항 선박 시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아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긴 하지만 지금 현재 3단계까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물론 여기는 해양수산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도 가입해서 1,600억 가량을 현재 기술 개발에 쏟고 있고요. 예. 참여 기간만 해도 51개 이르는 등 굉장히 다양한 민간 업체들이나 우리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컨테이너선인 시험선이 지금 현재 해양을 누비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제가 탄 그 해양 누리호의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컨테이너선에 옮기면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자율운항 선박의 시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많은 곳 다녀오셨네요. 울산항에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LNG 벙커링 부두에 다녀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효빈 울산항만공사 친환경 에너지팀 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울산항은 현재 친환경 선박 연료로 LNG, 메탄올, 아모니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곳 KT에는 국내 유일의 LNG 벙커링 전용 부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LNG 벙커링은 울산 항만공사, SK가스, H라인이 벙커링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LNG 벙커링이라는 것은 LNG를 사용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인데요. 예. 현재 탈탄소화에 맞춰서 벙커 CU를 사용하는 기존의 선박 대신 앞으로는 친환경 LNG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좀 어렵네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박원식 기자의 경제 오디세이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에 이지영 캐스터 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9월 늦더위의 절정을 보였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소나기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80mm 이상, 시간당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하게 쏟아지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최고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도 도심과 남해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은 29도에 그치겠지만 광주,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네, 최근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환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환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죠. 그리고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배신자라고 운운하는 이런 블랙리스트,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